지난 11월 5일 이날은 국회에서 8개월 전 바둑진흥법이 만장일치로 통과되면서부터 우리나라 바둑인들이 손꼽아 기다려온 날이었습니다. 우리 현대 바둑의 전설이라 불리며 한 시대를 풍미했던 바둑 기사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건 흔치 않은 일이죠. 법정 기념일이 된 첫 번째 바둑의 날을 기념하는 자리. 한때 세계를 제패했던 우리 바둑의 또 다른 전성기를 함께 기대하고 기원했습니다. 가슴이 좀 벅찬 감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뭔가 이제 바둑이 좀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사단법인 한국기원을 창립한다. 바둑의 날로 지정된 11월 5일은 오늘날 한국기원의 모태가 된 한성기원이 설립된 날인데요. 바둑을 보험을 할래 할 수가 없어. 지금은 텔레비가 있지. 해방되던 해 한성기원을 설립한 이가 바로 한국 바둑의 대부 조남철 구단이죠. 한국 현대 바둑의 역사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조남철 구단을 비롯해 현대의 바둑사에 뚜렷한 발자취를 남긴 7명의 프로기사가 한국을 대표하는 국수로 추대됐습니다. 제 기억 속에 아버님께서는 사실 형식적인 걸 아주 싫어하셨던 분이세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정말로 호쾌하게 기쁘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이거 사랑하는 둘이만 사랑하는 것 같은데 이상하다 이렇게 창호는 많이 사랑하고 세돌은 조금만 사랑하고 그대들하고 이렇게 똑같은 상을 받게 돼서 너무 고맙고 네. 바둑계의 최고수를 넘어 살아있는 역사가 된 이름 하나, 둘, 셋. 국수. 그 시대의 그 질곡과 함께 뭔가 감동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한 국수다. 그리고 어떤 인생의 깨달음이랄까, 그런 애잔함이랄까, 뭔가 그 페이소스랄까,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함축하면서 가끔씩 보여주는 사람들. 바둑은 잘 두는 것만이 아닌 국수라 불리는 사람들. 이들이 헤쳐온 인생 그 자체가 곧 한판의 치열한 바둑이었고, 이들이 거쳐온 역사가 곧 우리나라 현대 바둑의 역사였습니다. 인생의 축소판이라는 바둑을 통해 대한민국 국수들이 시대에 던진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매일 밤 바둑 대국장에 들어서는 마음으로 컴퓨터 앞에 앉는 프로기사 조연우 초단. 바둑 1인 방송을 진행하고 있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프로연우입니다. 바둑바둑님 1등으로 들어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민성님 어서 오시고, 아나리 안녕하세요. 아나리님은 프랑스에서 보고 계시는 분이고요.
프랑스 분이십니다. 프랑스에서도 보고 있는 프로연우 채널,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프로연우 채널 좋아요. 아시면은 채팅으로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프로 입단 후 한동안 해외 여러 나라를 돌며 바둑 지도를 했던 노하우 덕분일까요? 바둑 실력이 느실 거예요. 바둑 실력이 느실 거예요. 바둑 채널 세계 최다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답니다. 나오고 있고요. 지금 그 바둑 챌린지 신청을 받아요. 이때가 난 제일 힘들어요. 누구랑 둬야 될지 한 분만 제가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스위통님과 가겠습니다. 스위통님 3단이시고요. 넉점을 가셨습니다. 죄송해요. 아니 벌써 가셨어요? 전 세계 제가 이제 네티즌들과 신청을 할게요. 온라인으로 자유롭게 소통하면서 바둑도 얼마든지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제가 3학년 때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날부터 저는 집에 가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하루 종일 바둑을 뒀죠. 그때부터. 그 뒤로는 정말 밥 먹는 시간이랑 잠자는 시간 빼고 바둑을 뒀던 것 같아요. 바둑 공부하고 뭐 걸어가면서도 바둑판 머리에 그리면서도 이제 바둑 계속 수를 생각하고 그렇게 17살에 프로에 입단했는데요. 어머님 그때 되게 지금은 저 막 바둑의 돌아서 영역을 막 넓혀가는 그러잖아요. 엔터테이너로 그런 거 이제 더 잘 당당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갑자기 너무 잘 두셔. 그 바둑의 날 기념식에요. 7대 바둑 국수 선정식이 있었어요. 조치훈 국수님 같은 경우에 이런 말씀을 남기셨죠. 나는 바둑을 목숨을 걸고 둔다. 현대바둑 73년 조연우는 우리나라 7대 국수가 수많은 바둑 팬을 사로잡았던 묘수는 무엇인지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금메달이 수여가 됐습니다. 남도 답사 1번지 전남 강진. 바둑인들에게 이곳은 영원한 국수 김인 구단의 고향으로 더 유명합니다. 매년 가을 김인국수의 이름을 걸고 열리는 국제 시니어 바둑대회. 세계에서 유일한 시니어들의 국제대회인데요. 올해로 12회를 맞은 대회에는 전통의 바둑 강호인 한중일을 중심으로 300여 명의 국제 시니어 바둑 강자들이 참가해 치열한 경합을 펼쳤습니다. だから世界中に5ほどどこの国の人でも初対面であってもう親子プロの先生がこういうアマチュアのね人たちを育てるしかもこれだけたくさんのね人たちを自分の本当のその身銭を切ってのやるようにしてやるなんていうことは日本ではありえない素晴らしいことだと思いますよ。 칠순을 훌쩍 넘긴 노국수뿐만 아니라 그의 화려했던 전성기를 지켜보며 함께했던 참가자들에게도 이 대회는 남다른 의미를 지니는 듯했습니다. 金老师是我们中国其实很尊重的一个老师，好像他的辈分在韩国比曹勋老师还要高啊，我们一直很尊敬他，所以说这次也很难得有机会来看望他一下。 실력과 인품을 겸비한 바둑계 소문난 신사 김인. 그는 한국 바둑의 낭만 시대를 이끌기도 했습니다. 제가 조남표 선생님한테 이제 국수위를 물려받은 다음에 한 10여 년이 제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 좀 제가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때 좀 더 치열하니 정진을 했어야 되는데 뭔지 부담스럽고 편해지고 싶다 이런 생각에서 결코 제가 최고의 경지에 오르지 못했다는 게
1958년 15살 소년 기사로 프로에 입단한 김희는 당시 네로라 하는 선배들을 물리치면서 한국 바둑의 기대주로 부상합니다. 호랑이 담배 묵던 시절인데 15살에 입단했다는 건 놀라운 겁니다. 지금으로는 10살, 9살로 봐야 될 겁니다. 사실. 그 당시는 불모지였기 때문에 책도 없고 바둑을 배운다는 자체가 일본 책 갖다가 이렇게 보는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조남철 선생님 일기계로는 한 권밖에 없었어요. 책이. 저희들 전부 독학이었거든요. 1962년 당대 1인자였던 조남철에게 국수전에서 패배하자 바로 일본 유학길에 올랐던 김희는 4년 뒤 조남철의 아성을 무너뜨립니다. 제가 알기에는 그때도 마지막 막 초기까지 각자 4시간, 5시간을 마지막 1분 남겨놓고 바둑을 두는 그렇게 처절하게 뒀기 때문에요. 아마 두 분이 미련 없는 승부가 됐을 걸로 봅니다. 조남철은 그렇게 10년 가까이 지켜온 국수의 자리를 김인에게 내어줍니다. 그리고 며칠 뒤 조남철은 신문에 직접 글을 기고해 새로운 국수 김인의 시대를 격려합니다. 이제 제 다음에 이제 김인 시대가 오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그런 가운데 사실은 내가 김인 구단한테 국수위를 남겨주면서부터 오히려 바둑 공부를 다시 시작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네. 네. 보급에만 전력을 했고 그 다음에는 나도 이제는 나도 공부를 해야겠다 해서 했다고 볼 수 있죠. 적수를 빌어서 만나신 거군요. 우리나라 바둑의 본산 한국기원. 매주 주말마다 이곳은 전국에서 프로 기사를 꿈꾸며 올라온 아이들의 훈련장이 됩니다. 일명 바둑 사관학교라고 하는 한국기원의 연구생 제도죠. 주말마다 저와 실력 비슷한 친구들과 대국을 계속 해서 스파링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되게 큰 도움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 바둑 기사로서 세계대회를 우승해보고 싶고요. 연구생들은 매년 자체 리그전을 통해 고시보다 어렵다는 프로 입단 대회 참가 자격을 얻게 되는데요. 이 프로 기사 제도를 도입한 이가 바로 대국수 조남철 구단이죠. 조남철 선생님은 한국 바둑의 초석을 세우신 분입니다. 오늘날의 한국기원을 설립하신 분이고요. 선생님의 노력으로 초석이 다져져서 한국 바둑의 전반적인 저변 확대와 또한 한국기원의 연구생 제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8살에 조선인 최초의 일본 프로기사가 된 조남철. 해방 후 그는 바둑으로 나라에 보답한다는 기도보국의 정신으로 현대 바둑의 기틀을 세웠습니다. 그때 왜 이런 생각이 들대요. 왜 우리는 이렇게 못 사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제가 느낀 거는 우리나라에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가 없구나. 네. 전문가가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대요. 네. 그렇다면 나는 바둑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바둑의 전문가다. 그래서 바둑으로 평생을 바치기로 결심한 거죠. 한때
한량들의 신선 노름증으로 치부되던 바둑을 전문 영역으로 자리매김시킨 조남철의 열정은 우리 바둑사에 큰 족적으로 남았습니다. 그중 하나가 동아일보와 함께 우리나라 최초의 프로기전을 창설한 것이죠. 그 역사적인 순간들이 이곳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거든요. 기보도 있고 그에 따른 설명도 있고요. 국수 제1위전, 본사 주최 한국기원 주관. 이 처음 국수 제1위전이 탄생할 당시에 이미 국수 호칭을 받는 분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무개 국수, 전부 국수인데 타이틀전이 국수전이 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국수 중에 최고를 가린다 해서 국수 제1위전이라는 타이틀전이 성사가 된 것이죠. 1956년 국수 제1위전에서 당당히 초대 국수 자리에 오른 조남철은 후배 김인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기까지 국수전 9연패의 신화를 쓰며 절대 강자로 군림합니다. 서해 4대 항 중 하나로 꼽혔던 줄포. 이 포구는 흔히 줄이라 부르기도 하는 갈대가 많아 줄포라는 이름을 얻었다는데요. 이곳은 대국수 조남철의 태자리이기도 합니다. 공원이 된 포구 한켠에는 조남철 기념관이 소박하게 마련돼 있습니다. 현대 바둑의 개척자인 조남철. 그가 일생을 바쳐 한국 바둑계와 후배들의 디딤돌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조남철 국수분께서 함께 서봉수구단도 말해주고. 그 속에는 바둑인들 사이에 두고두고 회자되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되게 명인전 도전기죠? 네. 서봉수 이단이 이제 도전을 했죠. 1년 8개월 만에 이제 도전권 획득하고 도전을 해서 이기셨죠. 조남철 국수를 상대로 서봉수가 명인전 타이틀을 빼앗은 건 사람이 개를 문 파천왕 사건에 비유될 정도였죠. 서봉수는 이제 잘 알다시피 우리 한국 바둑 토종이죠. 거의 다 일본 유학파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 바둑계에서 한국에서 바둑을 배워서 성공한 정상까지 오른 유일한 기사고요. 서울거리 한복판에 수백 개의 바둑판이 놓이고 그 앞에 천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앉은 진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한 사람의 프로기사가 여러 명의 아마추어와 동시에 대국을 하며 배움의 기회를 주는 지도 다면기입니다. 제가 조현우 프로 대마를 잡을 뻔했는데 한 수를 잘못 뒀네요. 이런 기회가 있을 땐 잡았어야 되는데. 정말 아깝네요. 자기 전까지 기억날 것 같아요. 한 수 잘 뒀걸. 네. 이날 다면기에는 125명의 프로기사가 참여했는데요. 백발이 성성한 백전노장, 서봉수 구단의 모습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진짜 신의 경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바둑이 그냥 보면은 그냥 분명히 틈새가 있는데 보다 보니까 그냥 얘가 1년에 한 번씩 하는 행사라서 두 번째 지금 이제 두 번째 참여하는 바둑 팬들 사이에서 서봉수 구단은 일본 유학파 기사들을 무너뜨린 국산 바둑의 자존심으로 인기를 얻고 있죠.
나오더라고요. 나오시는지 몰랐어요. 네. 보통 그냥 프로기사분 나오시는데 굉장히 유명하신 분은 안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된장 바둑이라고 하시니까 우리나라 토종 바둑의 먼저 사진 한 장씩 매력적인. 오로지 독학으로 바둑을 배우고 수많은 실전을 통해 성장하며 국수의 자리까지 오른 서봉수 구단의 집념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서봉수 구단은 어쨌든 그 이후에 이제는 이 어린 아이들한테도 새로운 것이 새로운 정석이 나오거나 새로운 변화도가 나오면 항상 물어봅니다. 국가대표 시대 가가지고 어떤 때는 아이들이 밥을 먹으러 가야 되는데 보내주지 않고 물어보고 있으니까 옆에서 코치가 사모님 저기 얘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응 알았어 그럴 가야 되는데 응 알았어 또 이거 어떻게 되니까 물어봐. 내가 하도 보다 못해가지고 형 얘네들 밥 먹고 와서 또 공부해야 되는데 응? 그만 물어봐 그랬더니 누가 뭐라 그랬어? 마치 하늘의 바둑돌처럼 들판 가운데 놓여 있는 바위산. 남다른 기운을 내뿜는 이 산이 정말 신의 한 수였던 걸까요? 우연치 않게도 이 월출산 자락에서 2명의 국수가 탄생됩니다. 그리고 이 산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이 산을 기점으로 강진은 김인국수님이 나오셨고요. 그리고 영암은 또 조은영 국수님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 산이 어떻게 보면은 기운도 굉장히 웅장할 뿐더러 의미가 좀 더 느껴지지 않나. 월출산 아래 터를 잡고 있는 조훈현 바둑기념관은 지난해 11월 문을 열었습니다. 고향 방문길에 기념관을 찾은 조국수의 가족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1년 됐으니까 10살이 됐지. 아버지의 어깨 너머로 바둑을 배운 막둥이 조훈현은 그야말로 타고난 천재였습니다. 근데 훈현이가 무릎에 앉았다가 갑자기 아버지 훈수를 하더래. 아버지 거기 놓으면 안 돼 그러더래. 이제 안 더 됐어는 먹어 내가. 그러니까 깜짝 놀래니까 놀래서 바둑을 들어놓고 물어보니까 손가락질을 하더래. 그게 9수를 보더래. 9수. 9수 만에 딱 그가 걸리더래요. 9살에 세계 최연소 프로 입단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으로 기네스북에까지 오른 조훈현. 10살 되던 해 그는 가족들의 품을 떠나 일본 유학길에 오릅니다. 이제 너 일본 갈래? 아버님이 그러시길래 그때만 해도 비행기 타는 게 제가 꿈이었어요. 일본 바둑계의 스승으로 일컬어지는 세고의 문화에서 조훈현은 촉망받는 신예 기사로 활약합니다. (10년) 만에 귀국한 조훈현은 최고위전에서 김인을 꺾고 최초의 타이틀을 획득하며 새로운 국수의 탄생을 예고합니다. 조남천 시대를 종식하고 김인 시대가 꽤 오래 갑니다. 거의 한 6, 7년에서 10년 김인 왕국이었는데 이제 김인 시대 종식을 고하는 신호탄이죠. 그때부터 김인과 조훈현은 강진 영암의 같은 고향 선후배로서 굉장히 관계가 선후배로서 더 탑습니다. 형제처럼. 그러나 실력은 실력이잖아요. 장강이 뒷물결에 앞물결 밀어내듯이 김용수는 호련히 조훈현 후배에게 모든 타이틀을 내주게 되죠. 빠른 속도로 국내 바둑계를 평정한 조훈현은 세계 최다 우승 기록 등을 보유한 바둑계의 황제로 등극하죠. 조훈현 구단이 독주하고 있는 시기에 서봉수 구단이 그 라이벌이라고 할까, 거기 쌍두마차라고 할까, 이런 이 서봉수 구단의 존재는 가히 대단했습니다. 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수석 같고 잘 가꿔진 수석 같고
하나는 무슨 뭐 바닷가에 있는 기암 개석 같은 그런 존재였어요. 1974년 명인전에서 조훈현의 질주에 제동을 건 서봉수. 이때부터 장장 15년에 걸쳐 두 사람은 약 400번의 대국에서 맞서며 전설의 조서 시대를 엽니다. 서봉수 구단은 항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가슴은 조훈현이 찌른 그 칼침, 그걸로 수없는 상처가 있고 그냥 아프다. 나처럼 많은 상처를 입은 사람은 없다. 조훈현으로부터. 그러나 나는 조훈현을 때때로 스승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이제 농담으로 그러면 형하고 봉수 형하고의 관계는 어때? 실력이. 그랬더니 그때씩 웃으면서 서명이는 실력적으로는 나한테 안 된다. 근데 서명이 나하고 바둑을 두면은 항상 승부가 알 수 없는 승부가 되는 이유는 서봉수는 승부사로서는 세계 제1위다. 일본 바둑계를 평정하고 돌아온 조치훈의 등장으로 1980년대 우리 바둑계는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6살 때 일본으로 바둑 유학을 떠났던 조치훈. 일본 명인전 타이틀을 시작으로 본인 방과 기성까지 대3관을 달성하며 일본 바둑계 1인자로 올라서게 되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대수롭지 않은 일을 가지고 이렇게 성대히 환영을 해주셔서 무엇이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저를 아껴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치훈 구단이 일본 명인 타이틀을 장악하고 국내로 돌아와서 금의 환영을 해서 롯데호텔에 짐을 풀었을 때 이제 뭐 하러 왔냐면 국내 조훈현과 바둑을 2번 두기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공교롭게 바둑도 2판 다 조치훈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40여 년) 동안 치열하게 바둑의 외길을 걸었던 조훈현 국수는 프로 기사로서는 세계 최초로 국회에 입성하기도 했는데요. 아유 오래간만이야. 어서 와. 반가워. 혹시 저 기억하시나요? 옛날에 유튜브 한번 한 적 있는 것 같은데. 알고 계시네요. 네. 뭐 바둑도 한번 뒀지. 예선에서 한번 내가 보셨어요. 이겼겠지? 네, 맞아요. 굉장히 이제 많은 공을 세계 최다승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조훈현 국수. 그는 1988년 중국에서 열리는 세계 대회에 초청받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제 일본이 제일 셌고 또 이제 중국이 그 서귀병 구단이 엄청 인기가 있었고 제일 강자였고 한국은 아예 쳐주지도 않았어요. 솔직히 해서. 맞아요. 예, 그리고 뭐 내 자신도 사실 그렇게까지 생각지도 안 했고 단지 뭐 나오라 그러니까 국제대회고 해서 안 나갈 수 없고 나갔지 뭐. 바둑 올림픽을 표방하며 창설된 국제 기전. 중국의 최강자 서비평을 결승에서 만난 조훈현은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며 세계 정상에 오릅니다. 원래 이 중국의 바둑을 빛낼 목적으로 창설된 대회가 한국 바둑의 세계 재패를 하는데 결정적 공헌을 한 대회로 둔갑을 하게 됩니다. 우승을 하고 나서 누구보다도 기뻐해야 할 순간이죠. 아마 조훈현 구단 자신의 바둑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방으로 이렇게 찾아갔는데 방 안은 깜깜하더라고요.
마침내 자신의 인생과 세계 바둑의 정점에 선 그날 밤, 조훈현은 담담하게 말합니다. 이젠 창호가 알아서 하겠지. 열아홉 개의 길이 가로 세로로 만나는 자리에 놓여지는 바둑의 수는 무한합니다. 전주 중앙로. 이 길에서 우리는 한국 바둑사의 아주 결정적인 한 수가 되는 소년을 마주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장님이세요? 여기가 그 이창호 구단의 생가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창호 구단의 할아버지께서 창업을 하셨고 이제 이창호 구단 아버님이 영업을 하시다가 이제 저한테 물려주신 그 유명한 이시계점입니다. 이제 그 부모님이 영업하던 것을 이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어린 이창호에게 처음 바둑을 가르치며 재능을 알아본 할아버지는 갓 초등학교에 입학한 손자를 기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이창호 구단이 태어난 1984년 10살이 된 이창호가 전국 어린이 대회 우승을 차지했던 그해 봄, 소년을 만나기 위해 전주로 조훈현이 찾아옵니다. 선배분이 한번 봐주라 해가지고 이제 저희 집 이제 한번 이제 제도 대결을 한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어떠냐 물어봤는데 누굴만 맞다라 천재적 기질이 있다, 천재다 그런 게 보이거든요. 뭐 보인다든가 그게 사실 남다르게 다르게. 근데 이창호는 전혀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아이답지 않은 진중함이 남달랐던 이창호는 조훈현의 집에서 내 제자로 바둑을 배우게 됩니다. 바둑 소리가 들려요. 11시, 12시, 뭐 1시까지 바둑 소리가 똑딱 이제 도니까. 근데 딱 소리가 저기 끊겨요. 어느 순간. 왜 조용하지 하고 이제 불은 켜져 있고 방에. 이렇게 보면 한 손에 책 들고 한 손에 바둑도 들고 이렇게 쓰러지고 자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게 이제 매일 그랬거든요. (15년여) 동안 독주하며 세계 정상까지 달려간 스승의 뒤를 이창호는 빠른 속도로 쫓아갔습니다. 1989년 최고위전 타이틀을 놓고 스승 조훈현과 제자 이창호의 최초의 사제 도전기가 시작됩니다. 결과는 이창호의 승리. 조훈현보다는 사실 이창호가 자기를 그렇게 쉽게 이기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던 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놀리곤 했죠.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내제자를 받은 건 처음 아니니까 이 선배들이 조훈현 구단한테 어이 뭐 조국수 뭐 그렇게 호랑이 새끼를 키우다가 당하는 거 아니야? 하고 놀리면 그래도 뭐 한 10년은 걸리겠죠. 이렇게 대꾸를 했습니다. 그 10년이라는 건 자기가 생각할 때는 최소한의 시간이었어요. 소년 이창호는 스승을 넘어선 이후 10대의 나이가 무색할 만큼 무서운 기세로 바둑계를 석권해 나갔습니다. 승부에서 졌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아무도 없는 골목에서 운대요. 골목길을 걸어갈 때 눈물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창호도 엄청난 승부욕을 가진 사람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 어린아이지만
90년대 들어 이창호는 국수위까지 물려받으며 스승이 가진 모든 타이틀을 차근차근 섭렵해 갔습니다. 부인의 심정이 복잡했을 거예요. 예? 복잡했어. 그리고 침실하고 창호방하고 이렇게 같이 있는데 불 끄고 잘라 그러면 창호방에서 바둑 두는 소리가 똑똑 들리면 이 두 사람의 심정을 어떻게 했어요? 예? 자기를 쫓아오는 발자국 소리잖아요. 그러나 황제 조훈현은 쉽게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절대 강자로 군림하기 시작한 제자에게 끊임없이 도전하며 스스로를 새롭게 담금질했습니다. 대국이 끝난 모양이다. 갑자기 대국장에 시끌벅적 장터 분위기. 이날 대국은 조구단의 승. 총 대국 시간은 7시간 10분이었다. 복귀하는 조구단의 음성이 기름지고 지금 백집이 이쪽에 불어난 게 별거 없거든? 아니 저 두 점 잡고 별명대로 돌부처와 같은 이창호의 무표정. 아니 여기만 두터워지면요 아직 저거 한 수로 잘 못 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두 집이면 8집이면 취재팀은 2차례 대국을 취재했었다. 지난번 복귀는 이 구단이 승리했을 때였는데 그때는 두 사람만의 조용한 분위기였다. 승리했을 때 이 구단의 표정과 오늘 졌을 때의 표정은 변화가 없다. 스승도 제자한테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게 실전형 한국 실전형 정석이 나와요. 굉장히 복잡한. 창호는 뭡니까? 산신이라고 신산. 계산의 신이에요. 계산으로 맞붙으면 지기 때문에 초반에 화염방사기를 뿜어서 난타전을 가서 눌러버리면 된다고. 그래서 굉장히 처절한 공격전이 되죠. 사실 뭐 이창호는 전제가 없었으면 좀 더 일찍 시작됐지 할지 몰라도 참 그 제자의 차정모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사실 더 오래 그 선수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고. 국내를 넘어 세계 바둑계를 이창호가 평정하던 그 무렵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전남 신안에서는 새로운 시대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온 기사들은 많지만 이렇게 섬 출신 그리고 대기사시잖아요. 이소희 구단이. 그런 분들이 나왔다는 거는 거의 이제 기적에 가깝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다 위를 나는 새를 닮은 섬 비금도. 이곳에서 나고 자란 섬소년 이세돌은 자신의 바둑 스타일이 어린 시절 비금도에서 이미 완성됐다고 말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셨어요. 네, 일하고 계신가 봐요. 제가 좀 도와드려야겠어요. 이세돌의 섬마을 고향집에는 지금도 어머니가 살고 계신데요. 저도 이제 바둑 기사고요. 네. 이세돌 사범님 이제 후배예요. 네. 그래서 그럼 나이가 새돌이보다 더 어리겠네요. 네, 저는 이제 30살이에요. 네. 우리 새돌이 이제 바둑 대학원 기원은 고사하고 변변한 바둑 학원 하나 없는 섬에서 이세돌을 어떻게 프로 기사로 키울 수 있었던 걸까요? 들에 가서 일하러 갈 적에 이제 땅 문제를 이제 사월 문제를 할지 그런 것을 내놓고 가면은 이 문제를 아무리 어려운 문제일지라도 이제 내놓고 가면은 지가 다 혼자 집에 가 있으면서 그 문제를 다 풀었거든요. 이세돌의 첫 번째 스승은 아버지였습니다. 아마 5단이었던 아버지는 3남 2녀의 자녀들에게 모두 바둑을 가르쳤습니다. 셋이 이렇게 지네들끼리 모여서 바둑을 두면은 참 뿌듯했지 마음이. 여기가 이세돌 사범들이 두면서 지가 지금 누나들 눈치를 다 보면서
이때부터 어려도 죽은 누나 애들한테 안 지고 5살에 바둑돌을 잡았을 때부터 두각을 나타냈던 막내 아들이 9살이 되자 고심 끝에 서울로 보냈습니다. 너무 짠하고 저를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바둑의 그 길로 성공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할 수 없는 것이 경우에 보냈지만 마음속으로 데리고 이제 대회 나갈 때 어리지만 야무졌던 이세돌은 12살에 프로에 입단하며 부모님의 기대보다 더 단단하게 성장해 갔습니다. 강자 어린이 강자로. 어린이 강자로 그때부터. 그리고 5년 뒤 세계대회 결승전에서 이창호의 아성을 무너뜨리고 정상을 탈환합니다. 이창호 구단이랑 한번 둔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또 개인적으로 영광이고요. 또 배울 점도 많고. 좀 흥미진진하게 이제 좀 이렇게 재밌는 바둑을 두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흥미진진한 것도 좋지만은 일단 이기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기는 바둑으로. 흔들리지 않을 것 같던 이창호의 두터운 바둑은 이세돌에 의해 균열이 가기 시작하고 결국 이창호는 국수의 자리까지 내놓게 됩니다. 이세돌의 바둑은 다른 어떤 바둑보다도 선열이 뚝뚝 떨어지는 느낌을 줍니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칼로 이렇게 벤다는 느낌보다도 무슨 사금파리 같은 것으로 벤 것 같은 그런 선열, 소매 속에 단도를 숨긴 자객 같은 느낌, 이런 느낌을 주는 사람이 이세돌입니다. 이세돌이 다녔던 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해서 만든 이세돌 바둑 기념관. 확 늘어요. 특히 아이들. 센돌이라는 별명답게 세계대회를 18번이나 제패한 이세돌은 아주 뜻밖의 적수를 만나게 되죠. 맞아요. 이게 그 이세돌 구단이랑 알파고랑 뒀던 그거를 이제 구현을 이렇게 시켜놨는데요. 그것도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에게 승리했던 그 사국 기보가 여기 이렇게 딱 있네요. 이세돌 구단의 78수의 묘수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수가 사실 원래는 되는 수는 아니었는데 그 수로 인해서 알파고가 그때부터 정신을 막 잃어요. 그래서 알파고를 정확하게 이제 간파를 해서 그 수로 어떻게 보면 좀 버그를 일으켰다? (2016년) 전 인류적 관심이 이세돌에게 집중됩니다. 인공지능 알파고가 내는 도전장을 수락했기 때문이죠. 아마 제1국은 둘 때 이세돌 구단이 아마 진다는 생각은 요만큼도 안 했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도 그랬었고, 근데 진다는 생각은 누가 했었냐면 컴퓨터 다루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질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우리는 그 얘기를 갖다가 콧방귀도 안 껐었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 긴장감 속에 시작된 첫 대국에서 승부사 이세돌이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알파고의 실력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고 이세돌은 연달아 3연패를 당했습니다. 오늘의 패배는 이세돌이 패배한 거지 인간이 패배한 것은 아니지 않나. 굉장히 놀라운 그런 프로그램이지만 분명히 약점은 있는 것 같아요. 충격은 컸지만 이대로 물러설 이세돌이 아니었습니다. 네 번째 대국은 절묘한 승부수를 띄운 이세돌의 승리. 전 세계가 환호했습니다.
1승을 하니까 이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그 전에 모았고 앞으로도 바꾸지 않을 그런 1승, 정말 값어치로 매길 수 없는 그런 1승이 아닌가. 이세돌은 그렇게 인류의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우리나라 7대 국수 중 3명의 국수를 탄생시킨 전남에서는 매년 국제 바둑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 시대 최고의 고수들이 펼치는 조용하지만 치열한 승부. 그러나 이들이 이기고자 하는 상대는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신입니다. 대한민국 국수의 계보는 그렇게 이어져 왔습니다. 누군가를 밟고 올라선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넘어선 자리였기에 영원한 국수라 불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나와 싸움이지 내 자신 져버리면은 그건 상대고 뭐고 상관이 없어요. 뭐 묘수다 또는 기수다 이런 것들을 많이 바라는 것 같아요. 네. 예, 그거는 이제 말하자면 쾌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러나 바둑은 역시 어디까지나 정수로 둬야 되는데 정수로 두는 수에는 어딘가 모르게 단박합니다. 좀 싱거워요. 그러니까 그 싱거운 가운데 그 참맛을 알면 그건 굉장한 수죠. 그러니까 바둑도 역시 깊은 맛은 역시 그 정수로 두고. (50여 년) 전 대국수 조남철에게 코 흘리게 아이가 찾아옵니다. 다섯 살 꼬마에게 흔쾌히 대국을 허락한 당대의 1인자 조남철. 3시간 남짓 지났을까. 대국수와의 승부에서 패배하고 아이가 훌쩍이자 대국수는 말합니다. 한 번 더 보자꾸나. 그 5살 꼬마아이가 훗날의 국수 조훈현입니다.